제가 관련 자료를 막 찾아보니까 병원과 일상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쉬러 가는 관광지라는 물리적 공간까지 이 영역이 확장되더라고요. 국립공주대학교 스마트 의료 웰니스 관광대학원 이용근 교수팀이 분석한 자료 보셨군요. 네, 2026년 4월 16일인데 이달부터 치유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잖아요. 교수팀이 히포티앤시 솔루션을 이 치유관광의 핵심 디지털화 장비로 재정의했더라고요. 네, 이게 치유관광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스마트 K 메듀엘 프로젝트라고 하죠. 여러분, 이대 서울병원에서 열린 2026 디지털 웰니스 리더스 포럼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 발표된 히포티앤시의 사례를 낱낱이 뜯어볼 텐데요. 먹는 알약이 아니라 스마트폰 속 AI가 우리 뇌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K치유관광 생태계로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거대한 생태계를 이해하려면요. 일단 오늘 포럼에서 강연을 맡으신 히포티앤시 정태명 대표님의 독특한 이력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부터 한번 짚어보죠. 저도 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이 제일 뜬금없다고 느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아니, 1980년대 미국에서 인터넷 TCP 네트워크 만지고 시스템 관리하시던, 그러니까 정통 IT 보안 전문가 출신이시잖아요. 악성 코드 잡던 분이 갑자기 사람의 멘탈, 그것도 우울증이나 ADHD 관리로 넘어왔다는 게 뭔가 쉽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겉보기엔 완전히 다른 분야 같잖아요. 근데 시스템 관리의 본질을 인간의 뇌나 일상에 대입해보면 맥락이 정확히 겹칩니다. 그래요? 어떻게 겹치죠? IT 네트워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딘가에서 트래픽 병목이 생겼을 때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되기 전에 초기에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이걸 인간한테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우울증이나 ADHD 역시 뇌 신경회로의 오류 신호나 감정의 병목 현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일종의 거대한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보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감정의 에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포럼에서 정 대표님이 이 디지털 치료기기를 전기 밥솥에 비유하셨는데 이게 꽤 직관적이고 재밌습니다. 전기 밥솥이요? 갑자기 밥솥 얘기가 왜 나오죠? 환자가 일상에서 뿜어내는 수면 시간, 스마트폰 사용 패턴, 대화 내용, 이런 데이터들이 마트에서 사온 쌀이나 야채 같은 식재료라면요. 이 방대한 재료들을 알아서 분석하고 요리해주는 AI 알고리즘이 바로 전기 밥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로 나오는 맛있는 밥상이 바로 환자 맞춤형 치료 앱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밥상이 2가지 버전으로 차려진다는 게 핵심이죠.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3등급 혁신 의료기기 블루케어가 있고요. 네네. 처방 없이도 누구나 일상에서 예방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웰니스 앱 위드버디가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비유하자면 환자가 병원에 가서 약 타고 3달 뒤까지 방치되는 게 구멍난 양동이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이 24시간 내 곁에 있는 완벽한 주치의경 관찰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방과 예방이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굴러간다는 게 의료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획기적인 방식인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요. 위드버디 앱 화면을 보니까 막 가상의 귀여운 강아지 아바타가 나와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강아지랑 몇 마디 나누는 게 다이어리 쓰는 거랑 뭐가 다를까? 이게 진짜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나? 약간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냥 단순한 위로 챗봇이 아닙니다. 강아지 아바타가 주는 그 친근함 이면에는 인지행동치료, 즉 CBT의 임상적 원리가 숨어 있어요. 인지행동 치료요? 그건 보통 상담사분들이랑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우울증 약물이 뇌의 화학적 불균형에 개입한다면 디지털 치료제는 뇌의 신경 가소성을 이용해서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반복적으로 교정해주는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사람한테 자기 방어 기제를 완전히 허물고 취약성을 꺼내는 게 임상적으로 진짜 고통스럽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의사한테는 막 내가 이런 말하면 이상하게 평가받지 않을까 두려워서 치부를 숨기게 되는데 상대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 가상의 강아지라면 오히려 마음을 열고 술술 털어놓게 되는 심리를 노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환자가 아바타한테 감정을 안전하게 투사하면 AI가 그 대화 속에서 인지적 오류를 딱 발견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호흡 훈련이나 긍정적 회로로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죠. 와, 치료의 매개체로 작용한다는 게 진짜 똑똑하네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진단 쪽 기술을 보니까 더 엄청나더라고요. ADHD 진단에 VR 게임을 쓴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그냥 아이들 게임할 때 점수 매겨서 집중력 부족하네 이러는 줄 알았어요. 단순한 점수 측정할 거면 굳이 비싼 VR 기기를 동원할 필요가 없겠죠. 핵심은 게임 이면에 신경학적 반사 반응을 측정하는 데 있습니다. 신경학적 반사 반응이요? 네, 아이가 VR 환경에서 어떤 미션을 수행할 때 갑자기 시야 주변부에 팍하고 시각적 자극이 나타난다고 쳐보죠. 이때 아이 눈동자가 얼마나 심하게 흔들리는지, 안구 운동 패턴이 어떻게 튀는지, 컨트롤러 쥔 손의 미세한 움직임은 어떤지 이런 걸 무려 180가지 생체 데이터로 쪼개서 수집합니다. 와, 초당 단위로요? 애는 그냥 재밌게 게임만 하고 있는데 기기는 뒤에서 뇌의 반응을 탈탈 털어서 수집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수집된 미세한 반응들을 4,800개의 임상 데이터셋이랑 딱 비교해서 초개인화된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미세한 생체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하니까 이번 포럼에서 화제가 됐던 묵직한 논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세계 최고 권위의 인공지능 학회 AAI 2020 아시죠? 네, 엄청 유명하죠. 거기서 상위 6.1%한테만 주어지는 구두 발표에 히포티엔시 이상호 연구원팀의 논문이 채택됐잖아요. 사람의 행동이나 표정 영상을 AI가 멀티모달 기술로 분석한다는 내용인데 솔직히 저는 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왜요? 감시당하는 기분이 드셨나요? 네. 아니 이 앱이 하루 종일 제 일거수일투족을 카메라로 지켜보고 제 표정을 감시해서 내 우울증 정도를 프로파일링 한다는 건가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없을까요?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프라이버시는 진짜 가장 예민한 아킬레스건이죠. 그래서 이런 고도화된 기술들은 영상을 통째로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아, 서버로 안 가요? 네, 기기 내부, 즉 엣지 컴퓨팅 단에서 얼굴 영상 자체는 폐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입꼬리 움직임, 시선의 각도 같은 미세한 근육 변화량의 메타데이터만 딱 암호화해서 수집하죠. 이번 논문에 나온 MAMS 프레임워크가 바로 그 과정을 극대화한 기술이에요. 맘스 프레임워크요? 기존 영상 분석 AI랑 비교해서 원리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존에는 영상 속 행동을 AI한테 학습시킬 때 무조건 고정된 수의 프레임만 추출했어요. 예를 들어 환자가 극심한 무기력증으로 10분 내내 멍하게 있는 영상을 분석한다고 쳐보죠. 네, 가만히 있겠죠. 고정된 프레임만 뽑으면 그냥 똑같이 정지된 의미 없는 화면만 수백 장이 쌓이는 겁니다. 반대로 환자가 찰나의 순간에 엄청난 불안 증세를 보이는데 하필 AI가 정해진 프레임 간격 때문에 그 핵심적인 순간을 건너뛸 수도 있고요. 아, 완전 비효율적이네요. 데이터 쓰레기만 잔뜩 쌓이거나 아니면 진짜 진단에 필요한 결정적 알맹이는 싹 다 놓치거나. 맞아요. 그 치명적인 문제를 MAMS가 해결한 겁니다. 영상 내용이 단순하면 적은 프레임을, 복잡하면 많은 프레임을 AI가 알아서 유동적으로 추출하거든요. 와, 똑똑하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적응형 주의 마스킹이라는 기법이 들어가요. 그건 또 뭐죠? 영상 속에서 방해되는 배경사물이나 의미 없이 반복되는 제스처는 AI가 스스로 가려버립니다. 오직 눈빛의 미세한 회피나 안면 근육의 경직 같은 그 제일 중요한 시각적 단서에만 컴퓨팅 파워를 100%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시각적 노이즈를 싹 다 걷어내고 알맹이만 딱 남긴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정제되는 데이터를 스윈버트 같은 세계 최상위급 AI 모델에 집어넣으니까 분석 성능이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일상의 방대한 조각들 속에서 이 사람이 우울이나 불안의 늪으로 빠져드는 결정적인 트리거를 포착하는 날카로운 눈을 가지게 된 셈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기술이 상용화됐을 때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제가 진짜 놀란 건 이 기업이 집중하고 있는 타겟이었습니다. 타겟이 좀 다르죠? 네, 보통 이런 하이테크 솔루션 나오면 약간 실리콘밸리식의 비싼 프리미엄 웰니스 서비스? 그러니까 돈 많은 테크브로들 멘탈 관리용으로 빠지기 쉽잖아요. 근데 적용 사례들 보니까 완전 정반대 곳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혁신 기술이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얻으려면 가장 아픈 곳부터 메워야 한다는 철학인 거죠. 대표적인 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즉 로스쿨과의 MOU입니다. 아니, 로스쿨생들이면 이른바 미래가 보장된 엘리트 집단인데 이분들이 정신건강 사각지대라는 게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경제적 취약성만 사각지대가 아니거든요.
변호사 시험이라는 그 극단적인 성과 압박, 치열한 경쟁, 이거 겪어보면 진짜 번아웃 심하게 옵니다. 근데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병원 문 두드릴 시간도 심리적 여유도 없어요. 철저히 고립돼서 멘탈이 무너져가는 거죠. 아, 그래서 이분들한테 24시간 언제든 접근 가능한 AI 버디를 무상으로 제공해서 감정을 모니터링해 주는 거군요. 엘리트 집단 내부에 숨겨진 깊은 상처에 지지대를 세워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성남시 자살예방센터 실증에서도 우울이랑 불안 증상이 평균 20% 이상 개선됐다는 데이터가 확인됐고요. 특정 환경에 고립된 사람들의 틈새를 메우는 것도 대단한데 저는 아예 서비스에 접근조차 하기 힘든 계층을 위한 행보가 진짜 감탄스럽더라고요. KR큐브와의 협력 사례요. 아, 수어 아바타 말씀이시군요. 네,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으로 쓰는 헬스케어 앱들이 전부 텍스트나 음성 위주잖아요. 소통 방식 자체가 다른 농인분들한테는 이게 또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었을 텐데요. 그게 디지털 의료가 무심코 방치했던 가장 뼈아픈 접근성 문제거든요. 농인분들한테 텍스트 위주의 복잡한 심리 설문지 읽게 하는 건 엄청난 스트레스고 오진 위험도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AI 수어 아바타 기술을 융합한 거예요. 검사 질문부터 결과 피드백까지 다 수어로 해주는 거죠. 와, 텍스트를 수어로 번역해주는 인터페이스 하나 들어갔을 뿐인데 소외됐던 분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의료의 문이 열린 거네요. 돈이 되는 시장을 넘어서 사회의 가장 취약한 마음의 틈새를 메우고 있다는 게 진짜 감동적입니다. 이런 게 바로 혁신 기술이 진정한 가치를 가지는 이해 가능한 의료 서비스로 진화하는 과정이죠. 공공보건의 새로운 표준 모델을 보여주는 아주 거시적인 변화입니다. 현장에서 쌓아올린 이 단단한 성과들이 결국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벌써 미국 메릴랜드주 콜롬비아에 현지 법인을 세웠다고 하던데 시리콘밸리가 아니라 왜 하필 메릴랜드인가요? 지도를 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메릴랜드 콜롬비아가 미국 국립보건원 NIH랑 식품의약국 FDA랑 바로 인접해 있는 아주 핵심적인 지리적 요충지거든요. 앱 하나 수출하러 간 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까다로운 미국 의료 규제의 심장부로 직접 침투한 겁니다. 와, 정면 승부를 택했네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나요? 일단 ADHD 치료제인 어텐케어에 FDA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고요. 현지 환자들 대상으로 실사용 근거를 엄청나게 모으고 있습니다. 단순히 코드 몇 줄 파는 게 아니라 한국식약처에서 허가받고 삼상서울병원 같은 곳에서 처방되는 그 임상적 유효성 자체를 통째로 수출하는 거예요. K-팝, K-뷰티에 이어서 스마트폰으로 마음을 고치는 K-디지털 치료제가 완전히 글로벌 대세가 되겠는데요? 의료계의 BTS 아닙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포럼에서 정 대표님이 미주개발은행이랑 연계해서 중남미의 엘살바도르 교육청에 50만 달러 규모 정신건강 시범사업 수주했다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임상적 근거가 탄탄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 확장이 단순히 국경을 넘는 데서 안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관련 자료를 막 찾아보니까 병원과 일상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쉬러 가는 관광지라는 물리적 공간까지 이 영역이 확장되더라고요. 국립공주대학교 스마트 의료 웰리스 관광대학원 이용근 교수팀이 분석한 자료 보셨군요. 네, 마침 오늘이 2026년 4월 16일인데 이달부터 치유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잖아요. 교수팀이 히포티엔시 솔루션을 이 치유관광의 핵심 디지털화 장비로 재정의했더라고요. 네, 이게 치유관광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스마트 K 메듀엘 프로젝트라고 하죠. 근데 웰니스 관광이나 치유 관광 하면 보통 숲속에서 산림욕하거나 템플스테이 가서 조용히 명상하는 아날로그적인 휴식이 떠오르잖아요. 거기에 최첨단 AI 장비가 들어간다는 게 언뜻 들으면 좀 이질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목된다는 건가요? 오히려 아날로그적인 휴식에 과학적 근거를 팍 부여해 주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 관광객이 한국 치유 명소에 와서 그냥 풍경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비치된 K 디지털 웰리스 기기들로 자기 현재 스트레스 지수, 뇌파 불균형, 무의식적 우울감 이런 걸 정밀하게 측정을 받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현지 자연환경을 활용한 맞춤형 웰리스 프로그램이랑 스마트폰 속 디지털 치료 앱이 융합된 완전 초개인화된 치유 처방을 받는 거죠. 아, 병원 진료실의 진단, 일상에서의 예방, 그리고 관광이라는 공간이 주는 휴식까지 이 모든 게 AI 데이터 플랫폼 하나로 완전히 꿰어지는 거긴요? 정확합니다. 질병 치료랑 웰리스가 하나로 결합되는 거죠. 이용근 교수팀은 이게 궁극적으로
치유관광 산업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글로벌화의 핵심 동력이 될 거라고 내다봤어요.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IT 보안 전문가가 인간의 마음을 진단하기 시작하면서 탄생한 디지털 치료제. AI 논문으로 증명된 압도적인 AI 시각 분석 기술. 로스쿨생과 농인분들을 품어내는 사회적 포용력, 그리고 엘살바도르를 거쳐 K치유관광이 인프라가 되기까지 디지털 웰네스가 그냥 기술 진보를 넘어서 우리 삶을 지탱하는 엄청난 방파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기술 발전이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 보이지 않던 인간의 고통을 가시화하고 또 응답할 때 얼마나 놀라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아주 의미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정비사 앞에서는 조용해지는 자동차 이야기 다시 한번 꺼내면서 진지한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죠? 만약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의 눈동자 미세한 떨림, 무심코 내쉬는 한숨의 길이, 스마트폰 스크롤하는 패턴까지 모조리 다 분석해서 내 마음의 가장 깊은 바닥을 나 자신보다 더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완벽한 AI 버디가 내 곁에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기분이 묘하네요. 그쵸. 우리는 인간 의사 앞에서는 막 체면 때문에 혹시 날 이상하게 평가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철저히 숨겨왔던 내 마음속 가장 초라하고 어두운 상처들을 역설적이게도 나를 절대 판단하지 않는 그 차가운 기계, AI 앞에서는 모든 방어 기제를 풀고 펑펑 울면서 털어놓게 되지는 않을까요? 네, 오히려 기계 앞이라서 더 솔직해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기술이 인간의 마음을 가장 완벽하게 읽어내고 치유하게 되는 그 순간, 위로와 공감이라는 본연의 인간적 관계는 과연 어떻게 재편될지 여러분도 한 번쯤 깊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조수석에 올라탄 이 똑똑한 AI가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기대하면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튼튼한 하루 보내세요.